아멘. 새우 예수. 아무런 설명도 맥락도 없이 페이스북 피드에 올라온 이 이미지에는 수만 개의 아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대부분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었죠. 인터넷 주권이 처음으로 인간에게서 기계에게 넘어갔습니다. 2024년 트래픽 통계 51대 49%. 우리는 그 인터넷 위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진 신념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누군가를 증오하죠. 과연 오늘 당신이 가진 신념은 정말 당신의 것이 맞습니까?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에서 이상한 주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인터넷은 이미 죽었으며 지금 인터넷을 채우는 건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봇이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라는 거였습니다. 포첸이나 레딧 같은 비주류 포럼에서 떠돌던 도시 괴담이었고 2021년 디 애틀랜틱이 처음 진지하게 다뤘을 때도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음모론으로 치부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인퍼바의 2025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봇 트래픽이 전체의 51%를 넘겼고 이는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가 인간을 추월한 해가 되었죠. 악성봇만 따로 보면 전체 트래픽의 37%로 6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생성형 AI와 봇을 서비스로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는 전문 해커가 아닌 일반인도 봇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됐죠. 공격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의 핵심 데이터가 오가는 API를 직접 타격하는 비중이 1년 만에 4배 가까이 뛰었고 금융, 의료, 통신처럼 민감한 데이터가 몰리는 곳이 집중적으로 노려졌죠. 여행과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을 검색하는 사람보다 데이터를 긁어가는 봇이 더 많았습니다. 다시 새우 예수로 돌아와 봅시다. 스탠퍼드 인터넷 관측소와 조지타운 대학교가 이런 AI 생성 이미지를 올리는 스팸 페이지 120개를 추적했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노출수가 수억 회에 달했죠. 기계가 이미지를 만들고 봇이 아멘 댓글을 달며 알고리즘이 그 참여 수치를 진짜 관심으로 읽어서 더 많은 피드에 뿌립니다. 만든 것도 기계, 반응한 것도 기계, 확산시킨 것도 기계였죠. 그 안에서 진짜 인간은 구경꾼이거나 그 순환고리의 연료가 될 뿐이었습니다. 생성형 AI가 본격 보급된 이후 이 이론은 학계와 IT 보안업계의 공식 프레임워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었죠. 우리는 퇴근 후 스마트폰을 봅니다. 알림이 쌓여 있지만 귀찮아서 그것을 바로 열지 않죠. 대신 유튜브 쇼츠를 켜거나 AI 챗봇을 엽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에 가장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하루 종일 울리지만 그중 진정한 대화가 몇 개나 있었는가? 아마 대부분의 대화가 그렇게 가치 있는 대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타인은 내 요구에 매번 동의하지 않고 오해를 풀기 위해 감정을 소모해야 하죠. 성과주의 시스템 안에서 하루치 에너지를 전부 쏟아낸 사람들에게 타인과의 마찰은 그저 피곤한 감정 노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완벽한 디지털 도피처를 택하고 있죠. 브리검령 대학교 휘틀리 연구소가 발표한 위조된 연결 보고서는 이 도피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이 로맨틱 파트너를 시뮬레이션하는 AI 시스템과 대화한 경험이 있었고 청년층으로 좁히면 그 비율은 2배로 뛰었죠. 그리고 로맨틱 AI 사용자 5명 중 1명이 실제 사람보다 AI와의 소통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고 내 말을 더 잘 들어주고 대화하기 훨씬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AI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실제 사람의 얼굴보다 선호한다는 응답까지 나왔죠. AI는 어떤 노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편이고 논쟁하지 않으며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죠. 음식 배달도 정보도 즉각적으로 얻는 온디맨드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지연과 불확실성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도피가 반복될수록 타인과 부딪히고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 자체가 퇴화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인간의 정서적 발달에 필수적인 훈련이었고 AI의 과잉 친절이 뇌 속에 현실이 절대 줄 수 없는 기대치를 새겨버리면서 그 훈련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었죠. 그 기대치를 가지고 현실로 돌아온 사람은 아주 사소한 갈등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시 기계에게 돌아갑니다. 자발적인 도피가 구조적인 의존으로 굳어진 셈이죠. 스스로 문을 잠그고 들어간 이 완벽한 밀실. 데이터는 이 안에 갇힌 인간이 정말로 편안해졌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AI 기업들은 자사의 챗봇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마케팅합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데이터는 정확히 반대편을 가리키고 있었죠. 로맨틱 AI를 사용하는 여성의 60% 이상이 임상적 우울증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AI를 전혀 쓰지 않는 대조군은 41%였죠. 남성 지표도 절반을 넘겼고 일상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편안한 관계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외로워진 겁니다. 성적인 의존까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10명 중 1명은 AI와 성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고, 이것은 인간의 뇌가 기계가 전달하는 텍스트를 사람의 온기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인간의 뇌 구조를 보면 설명이 됩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하나가 뜹니다. 확인하기 전까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열었을 때 좋아요가 달려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결국 슬롯머신과 같은 구조입니다. 결과가 예측 불가능할 때 뇌의 도파민 분비가 가장 극대화되는데, 알고리즘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겨냥해 설계됐습니다. 한마디로 보상 예측 오류죠. 챗봇의 본질은 거대 언어 모델이 사용자의 텍스트에 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를 배열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감이 없고 희생이 없으며 서로를 위한 책임도 없죠. 그런데 뇌는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쾌락과 인정 욕구가 자극될 때마다 도파민이 치솟고, 뇌는 그 자극을 다시 찾게 되며 현실에서 얻는 소소한 만족감에는 완전히 둔감해지죠. 포르노그래피나 화학적 약물이 뇌를 망가뜨리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실 세계의 유대감은 단절되고 상처받은 뇌는 다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AI로 향하게 됩니다. 즉, 악순환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피를 가속하는 엔진이 따로 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는 사용자의 클릭, 체류 시간, 화면을 스크롤하는 속도까지 분석합니다. 어떤 이모티콘을 썼는지, 얼마나 오래 응시했는지까지 수집해서 예측 프로필을 만들죠. 그렇게 구축된 피드는 인지적 마찰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내 신념에 반하는 정보, 불쾌감을 주는 시각, 나와 다른 생각은 철저히 걸러지고, 사람들은 복잡한 현실을 피해 이 완벽한 밀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개인이 무너지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훨씬 더 큰 것을 공략하고 있죠. 우리가 피곤함을 피해 광장을 떠난 사이, 빈자리는 기계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거대한 구조가 보이죠. 과거에는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인간의 시간과 자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보급되면서 콘텐츠 한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은 사실상 사라졌죠. 해외의 콘텐츠팜 운영자들은 매일 수백 개의 자극적인 가짜 영상과 딥페이크를 쏟아냅니다. 철저히 트래픽 수익만을 위해 대량 생산되는 조작된 콘텐츠들이었죠. 플랫폼 알고리즘은 콘텐츠의 진실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얼마나 빨리 클릭하고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그 체류 시간만을 평가할 뿐이었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는 시스템의 맹점을 정확히 공략해 피드의 최상단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작된 영상으로 채워진 특정 유튜브 채널은 누적 조회수 630억 회를 넘겼고 연간 56억 원의 광고 수익을 챙겨갔죠. 광고주는 기계가 섞인 조회수의 비용을 지불하고, 플랫폼은 트래픽으로 이윤을 챙기며 스패머는 AI로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세 주체 모두가 이 가짜 생태계를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가진 셈이었죠. 여기에 AI 산업 전반의 모순이 맞물려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거대 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부은 자본이 약 7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정작 실제로 창출하는 수익은 투자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죠.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플랫폼에는 압도적인 트래픽이 필요했고, 자본의 논리 안에서 플랫폼 스스로가 보트래픽의 범람을 방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의 밀실 안에 갇힌 것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 구조의 부산물이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조회수 장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겟은 밀실에 갇힌 인간의 신념체계 그 자체였죠.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공유된 현실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광장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그 광장의 주도권은 이미 기계에게 넘어갔죠. 본 네트워크는 특정 정치 밈이나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수만 개의 가짜 계정이 동시에 환호하며 마치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꾸며냅니다. 알고리즘은 이 인공적인 참여를 진짜 관심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의 피드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내죠. 기계가 만들어낸 가짜 여론, 제조된 합의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의 다수 의견에 따르려는 생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정보가 차단된 필터 버블 안에서 기계가 조작한 수만 개의 동조 댓글을 매일 목격하게 되면 뇌는 착각에 빠지죠. 나의 편협한 편견이 세상의 보편적 진리라고 맹신하게 되고, 나와 다른 시각은 원천 차단된 채 시스템이 먹여주는 자극만 편식하며 사고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이 구조가 낳은 결과는 명확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판별할 능력 자체가 무너져 내린 거죠.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의 명백한 실제 범죄 영상 앞에서도 정적들이 조작한 딥페이크라고 뻔뻔하게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은 진실을 추구할 동력을 잃고 극심한 냉소주의에 빠지죠. 이것이 진짜 증거마저도 가짜로 몰아붙여 책임을 회피하고 이득을 얻는 상황을 뜻하는 거짓말쟁이의 배당금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정치적 신념, 투표 성향, 분노의 대상, 과연 스스로 사유해서 도달한 결론일까요? 평온한 진실보다
분노와 공포를 자극하는 극단적 컨텐츠가 체류 시간을 높이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가져옵니다. 플랫폼은 철저히 그 방향으로 추천 피드를 최적화하고 우리의 편견과 소외감은 그 시스템을 굴리는 연료가 됐죠. 이건 알고리즘적 권위주의로 거대 기술 기업이 인간의 주의력을 통제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시스템의 통제가 턱 밑까지 다가오자 뒤늦게 규제가 움직였습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 2월 사용자의 인지적 약점을 조작하는 AI 시스템을 전면 금지했죠. 2026년 8월에는 고위험 AI 시스템 전체로 규제를 확대하게 됩니다. 한국의 투명성 가이드라인이나 네이버가 도입한 인간 전문가 판별 시스템도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법과 규제가 논의되는 동안에도 알고리즘은 하루 수백 번씩 스스로 진화합니다. 시스템이 짜놓은 판 안에서의 방어는 이미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특정 세대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Z세대 일부 사이에서 덤폰 현상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인터넷이 차단된 구형 플립폰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기성 언론은 이것을 덤폰 판매량 폭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마트폰 시장 전체로 보면 1%도 안 되는 수치였죠. 틱톡의 덤폰 해시태그 조회수가 수천만 회를 넘기고 덤폰 커뮤니티 가입자가 폭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관심도를 나타내지 실제 사용률이 아니었습니다. 덤폰을 쓰는 Z세대 대다수도 스마트폰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죠. 평일에는 스마트폰을 쓰고 주말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현상이 결론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것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이자 가장 완벽한 상징적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때 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도 전체 인구로 보면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모순에 대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반격을 상징했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자란 세대, 가장 중독되기 쉬운 세대가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사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1%라 할지라도 이것은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신호입니다.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추천 피드를 강제로 숨기고 자신이 직접 구독한 콘텐츠만 표시되게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 언훅은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죠. 이것은 알고리즘이 주는 자극을 거부하고 정부의 식단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러다이트 운동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국가는 군대를 투입했고 주동자들을 처형하게 되며 기계화의 흐름 자체는 막지 못했죠. 하지만 이 작은 저항으로 인해 훗날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됐고 단체 교섭권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씨앗이 돼서 차티스트 운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보통선거와 현대 노동권의 기반이 되었죠. 작은 저항이 쌓여 세상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저항일지라도 2026년 발표된 인지적 프라이버시 프로젝트는 이것을 독립적인 법적 범주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무단으로 추론하고 조작하는 행위, AI의 편익 속에 교묘히 감춰진 이 통제를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죠. 이것은 명백한 인지적 생체 데이터 침해이자 정신적 포획을 나타냅니다. AI 컴패니언은 절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피드는 절대 불편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죠. 봇이 가득한 공론장은 절대 내 신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편안함 속에서 인간은 서서히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죠. 타인과 부딪히고 상처받으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피곤한 감정 노동, 복잡한 진실을 향해 기꺼이 상처받을 각오로 부딪히는 능력, 이것이 알고리즘의 부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인류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광장을 효율과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냈을 때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의 뇌를 장악하는가?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피어오르는 합성 데이터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된 마찰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신이 가진 신념 중에서 실제로 당신이 선택한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